항부정맥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항부정맥제는 일단은 부정맥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맥을 아직 우리가 2학년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성인간호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부정맥이라는 질환을 다 안다기보다는 부정맥이라는 질환이 어떤 문제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리스미아라고 얘기합니다. 부정맥은 심장은 어떻게 뛰어야지 정상인 거죠? 리듬을 갖추고 정확한 그 시점에 쿵짝쿵짝 이런 리듬이 있어야지 내가 뛰고 싶을 때 쿵쿵짝짝 쿵쿵짝짝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뛰는 심장이 있어요? 본인 맥박이 그렇게 뛰면 부정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가 이렇게 카페인을 막 복용하고 나서요. 팔피테이션, 심계항진이 막 두근두근 생기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정맥이 일시적으로 잠시 생겼다가 마구마구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맥이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박동이 리듬이 불규칙한 상태를 다 부정맥으로 해요. 부정맥이 위중한 형태의 부정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것을 그냥 일단은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한 상태여서 심장은 1분에 몇 분이 뛰어야지 돼요? 60회에서 100회 사이가 뛰어야지 되는데 너무 느려. 60도 안 돼. 50, 55. 너무 빨라. 200, 300. 이렇게 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다 부정맥이라고 한다고요. 횟수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고 강도가 한 번은 강했다, 한 번은 약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이런 식도 안 돼요. 이렇게 박동에 변화가 있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뛰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정맥들이 이제 에이시스톨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거치는 형태로 이제 심박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되게 어떤 증상이 있지가 않아요. 그저께 뉴스인가요? 제가 봤더니 부정맥의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정밀도에 대해서 최근 굉장히 그 정밀한 검사 기법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걸 소개하는 뉴스였는데 부정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심전도를 촬영하는 거. 심전도 찍어보신 분 계세요? 그냥 이거 붙여가지고 심장의 정기적인 리듬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심전도를 읽으면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파형이 존재하는데 뛰다가 안 뛰다가 빠르게 뛰다가 안 뛰다가 이런 것들을 그걸 관찰하려면은 24시간 붙이고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냥 검사실에 가서 단 10분 촬영을 하는 걸로 부정맥을 발견할 확률은 24시간 그 모니터링을 하루만 다는 것도 20에서 30% 내외밖에 발견을 하지 못한대. 나머지 7, 80%는 그냥 검사상에선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이렇게 기절을 한다던가 다른 검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정맥으로. 그래서 부정맥의 이 검사의 그거를 정밀도를 높이려면은 오래오래 이 모니터링을 걸어야지 된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최소화된 어떤 그 이제 패치를 붙이고 약 2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최근에 개발된 그거를 뉴스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를 근데 그걸 붙이면 90%까지 진단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의 진단은 쉽지가 않은데 부정맥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부정맥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제 약물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지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심방성과 심실성으로 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간호 시간에는 각각 이것에 대해서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3학년이 되시면. 근데 이제 심전도를 이해하는 것과 부정맥의 종류를 다 공부하는 건 나중 문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느낌을 가지려면 타키카디아는 무슨 뜻이죠? 빠르게 뛴다고요. 100회 이상.
보통은 대부분의 문제는요, 심방보다 심실의 문제가 훨씬 더 위중해요. 심실은 바로 그 다음에 전신순환으로 가는 그 마지막 관문이 심실이거든요.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순환으로 이어지는데 심실의 문제가 교정되지 않으면 보통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실성 빈맥 이 심방성 빈맥보다는 심각하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조동도 세동도요. 밑에 조동 이제 여러분은 한국말을 쓰는 것보다 영어를 쓰는 게 익숙하셔야 돼요. 용어. 그래서 저도 한국말이 굉장히 낯선데 사실은 아트리큘라 이제 타키카디와 벤트리큘라 타키카 다 똑같아요. 아트리알 벤트리큘라 심방과 심실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동은 이제 플루터, 그다음에 세동은 피브릴레이션, 그다음에 블럭, 하트 블럭, 이제 차단, 전도의 차단. 우리가 SA 노드, AV 노드, 히스펀들, 프로틴의 섬유로 이어지는 그 노드가 이렇게 블럭됐다는 거죠. 그것이 1도, 2도, 3도의 블럭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 나중에 다 EKG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실 건데 지금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과 이걸 치료하는 약을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미 조동이라는 말은 200에서 300회 원래 100회만 뛰어도 많이 뛰는 건데 2배, 3배를 뛰면은 굉장히 근데 양심적으로 빨리 뛰기는 한데 그래도 규칙적이야. 그래서 심방의 조동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상태이지만 보통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심실의 조동은 빠르게 교정해 주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동의 경우에는 조동과 세동의 차이는 질서예요, 질서. 이건 그나마 규칙적으로 빠르게 뛰었는데 세동은 막 빠르게 뛰다가 안 뛰고 싶을 때 안 뛰어, 덜 뛰어. 그다음에 막 빠르게 뛰다가 안 뛰고 싶을 때 안 뛰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죠? 정말 안 뛰고 싶을 때 계속 안 뛰는 건 뭐죠? 심정지. 세동 중에서 특히 벤트리큘라 이제 피브릴레이션은 굉장히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심방 차단 아까 설명했죠. 그 노드 전도 체계의 어느 부분에서 블럭이 생긴 경우 그다음에 수축이 규칙적이어야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빨리 뛰고 싶다고 해서 빨리 뛰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이제 기외 박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SA 노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박동이 시작이 되는 것을 주로 이제 기외 박동으로서 이거 빈도가 높지 않은 보통 심각하지 않은데, 특히 여기 밑에 이제 조기 심실 수축을 영어로 이제 프리메이처 조기 ventricular contraction 조기 심실 수축이라고 하는 PVC라는 단어를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실 건데 PVC 떴어. 이 말은 우리는 간호사는 심전도를 읽을 줄 알아야지 돼요. 왜냐면은 심전도를 걸어놓고 읽을 줄 모르면 그게 파형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모르면 이거 눈뜬 장님인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가는지 아닌지를 모니터할 수 없다는 얘기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때 심전도의 리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조기 심실 수축으로서 이제 PVC가 뜬다는 것은 PVC가 그냥 PVC에서 멈추지 않고 보통은 PVC가 계속 지속되면은 세동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부정맥으로 진행되는 전조 증상으로서의 PVC는 이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PVC 떴어 잘 봐야지 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잘 관찰해야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성 서맥 천천히 뛴다는 거죠. 대부분 막 빨리 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너무 느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박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는요 지금 심장에 어떤 그 약물을 사용할 때 이온에 들고 나가는 거 아까 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이온은 물을 뺄 때도 이제 뭐 특히 포타슘의 경우 그 얘기 포타슘의 얘기 여기도 포타슘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심장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타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부정맥주에서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과 칼슘은 기본적으로
이온 통로, 채널을 통과하는 이온이에요. 채널에서 이온이 들고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전기적인 그 신호들이 생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전도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을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통해서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심장이 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자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발적으로 뛰어가는 것이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등 이온의 흐름이 원활해야지만 뛴다는 거죠. 근데 이 뛰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뛰는 조동과 세동 등 기타 부정맥에서 컨트롤할 때 그래서 이온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이해를 할 때 항상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항부정맥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요 약물군 클래스 1, 2, 3, 4로 구분이 됩니다. 이온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온은 첫 번째 이온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나는 들어갈래. 상승하는 단계에서의 나트륨의 유입. 그 다음에 칼슘 CA 칼슘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포타슘이 이렇게 유입되는 과정에서 블럭시키는 걸 이제 사용하는 거 대부분 다 이것들은 유입을 막고 있어요. 다 이름이 끝에가 뭐냐면요. 나트륨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칼슘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칼륨을 차단하는 거예요. 전부 다 블럭시켰어요. 이렇게 쓰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이온이 들고 나가는 흐름을 차단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운동하는 형태의 부정맥, 아까 어떻게 뛴다고 했죠? 마구마구 뛴다고 했어요. 200회, 300회 뛰고 100회 뛰었다가 대충 안 뛰었다가 다시 급하게 100회 뛰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차단제, 블럭시키는 약을 쓴다고요. 근데 이제 번호를 부여할 건데 번호의 순서는 이온 그대로로 따르지 않았어요.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나트륨은 1번을 그대로 받았어요. 2번이 원래 순서대로면 칼슘이어야지 되는데 베타 아드레날린성 차단제가 워낙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 새치기를 했어요. 클래스 2는 베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입니다. 베타 아드레날린성 차단제, 베타블로커. 룰로 끝나는 그것이 클래스 2가 되었고요. 3번은 원래 3번이었어야 할 그대로 칼륨에게 주었습니다. 포타슘 통로 차단제 3번. 그 다음에 원래 2번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양보를 해서 칼슘이 클래스 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온의 순서 그대로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B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어요. 그동안도 너무 강력해서 클래스 2차 약물이 되었었죠. 항고혈압제에서는. 그리고 신부전에서는 작용제와 기량제를 모두 사용할 정도로 일단 중요도가 상승했었고 항부정맥제에서도 이제 블럭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나거나 시험 기간에 심장이 쿵쾅쿵쾅 되잖아요. 또 왜 그런 거라고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그런 거라고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이 가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막는다면은 쿵쾅쿵쾅 되는 게 덜 되겠죠. 부정맥도 너무 과도하게 뛰는 것이어서 덜 뛰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약물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서 2번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기타 약물을 다섯 번째 뭐 디곡신이라든지 뒤에 우리가 배웠던 일부 약물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항부정맥제 분류를 보시면 다 이제 순서는 다 일단 이름은 한 번씩 다 보고 왔어요. 이제 대표적인 약물 여기서도 이제 소개 앞장에서 얘기했지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걸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기 있는 거 정도 이름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다 어디에 들어갈 약물들이라고요? 이카트 응급 약물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될 약물이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는 거 프로케이나마이드,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 그 다음에 3번에 아미오다론, 4번에 베라파밀 이런 대표적인 약물의 이름 이제 원형 약물을 배울 거거든요. 네, 표를 보시면 나트륨 통로 차단제는 클래스 1 A, B, C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의 분류를 이제 자세히 하기는 모르도록 현재는 C는 잘 쓰지 않습니다. 클래스 1의 C는 이거는 잘 쓰지 않고요. 플라케나마이드는 잘
쓰지 않고 위에 클래스 1A인 프로케이나마이드, 클래스 1B인 리도케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도케인 언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리도케인? 마취제. 그 리도케인이 맞습니다. 네, 이제 프로케이나마이드, 여러분 마취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마취제는 이렇게 여기가 손이 찢어져가지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기를 꼬맨다 하면은 어디에다 마취를 하죠? 이 상창상 부위 근처에 주사 바늘로 여기 이제 리도케인을 소량씩 이렇게 찔러가지고 투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내 피부 같지 않게 굉장히 얼얼해지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한 6주차쯤에 진통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통증이란 신호였거든요.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서 뇌에서 통증이 생겼네 하는 걸 인지되기까지 그 신호가 전달되는 기전상에서 말초에서의 이런 자극은 어떻게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죠? 이온이 이런 점기적인 그 신호로의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트륨 채널을 막았기 때문에 이게 둔해진 거예요. 통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뇌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차단시킨 거죠. 블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 차단제는 말초에서 이런 나트륨 이온을 할 때는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고 심장의 입장에서는 부정맥제로 사용할 때 역시 심장의 이런 뛰는 활동들을 블럭시켜서 불필요한 리듬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블럭시키는 그런 입장에서의 리도케인은 심실의 부정맥, 중증의 심실 부정맥에 쓴다고 했고 프로케이나마이드도 심방해세동, PVC 뭐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PVC 환자 이제 이런 그 조기 수축, 그 어떤 세동 이런 것들은요, 세동이 있는 환자의 제 오픈하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심장은 이렇게 뛰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이제 세동과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그냥 떨려요. 이게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100번은 뛰려면 이렇게 쥐어짰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 이완했다가 돼야지 되는데 수축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마구 흔들리는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오픈 하트의 모습을 이제 서저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다시 리듬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블럭을 시켜서 그런 리듬들을 조절해주는 약을 쓴다고 했을 때 이런 프로케이나마이드가 나트륨 통로를 차단시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리도케인은 심실의 부정맥에서 네, 아드레날린성 기량제 역시 조동, 세동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정맥이라는 어떤 환자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다시 공부하셔야 돼. 지금 성인간호에서 이걸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배우는 게 때문에 일단은 약물의 종류의 그 적응증을 이런 거 이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부정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블럭시킨다는 것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줄여주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미오다론 이제 칼륨 통로 K를 하는 거, 그다음에 칼슘 이거 CCB 우리가 배웠던 그 C입니다. C에서의 베라파밀인 거죠. 어차피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고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소마취제 이제 리도케인이 이제 클래스 1B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의 전도 속도를 저하시키고 자동성을 감소시켜서 불필요한 어떤 그 리듬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어서 불응기를 연장시킨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천천히 일어나게 시켜서 자동명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이어서 클래스 1A의 그룹에는 아까 프로케이나마이드였고 또 많이 듣게 될 약물이 이제 퀴니딜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과부하될 것 같아서 일단 프로케이나마이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부정맥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저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 차단제를 쓸 때는 혈압과 EKG 모니터링을 늘 해야지 돼요. 이제 쉽게 공부를 하시려고 공통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요. 모든 항부정맥제의 부작용은요. 새로운 부정맥의
생기거나 이미 존재하는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부정맥을 100%약 주는 대로 딱딱 고쳐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심장을 다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약이 주고 우리 이태원에서 사고 났을 때도 CPR 했다고 다 살릴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돌아오는 심장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심장이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데 부정맥의 경우에도 그 약물을 준다고 해도 그 같은 약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케이나마이드를 주고 이제 혈압을 관찰하고 혈압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늘 EKG 모니터링을 이제 주의적으로 관찰을 해야지 되는데 이미 부정맥이 있었던 경우 새로운 부정맥의 형태 그리고 부정맥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는지 봐야지. 리도케인의 경우에는 이제 정맥으로 줄 때 대부분 이런 약품들은요 정맥으로 사용할 때 분당 주입 속도가 있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 2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외울 필요 없는데 이런 약품들은 대부분 희석해서 분당 주입 속도에 따라서 분마다 이제 분에 따라서 이제 미리그램을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환자의 KG를 고려한 후에 25에서 50mg을 분당 주입 속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주는 것인데 그건 4학년이 되시면 다시 배우실 거고 리도케인도 역시 분당 주입 속도 1에서 4mg의 주입 속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리도케인은 국소 마취를 할 때는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특히 호흡억제 때문에라도 국소 마취를 할 때도 세츄레이션 모니터링을 해요. 정맥으로 쓸 때는 훨씬 더 호흡억제를 잘 관찰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클래스 1B의 이런 이제 리도케인과 같은 물질들은 심근경색으로 유발되는 심실의 부정맥에도 응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근경색은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항부정맥의 단계는 심실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고 심근의 경색은 이제 관상동맥이 이제 막혀서 심근이 딱딱해지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유용하다는 거죠. 호흡 억제에 별표를 치셔야 될 거예요. 리도케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츄레이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프로케이나마이드는 앞에서 다 보고 왔는데 이 약은 어쨌든 다 이제 그 다운시켜주는 역할, 이온의 채널을 블럭시켜서 나트륨 통로를 막고 이제 심근의 전도를 느리게 부름기를 연장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혈압이 주요한 부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정맥으로 주입을 하면 즉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오심부터 복통, 저혈압, 두통 등이 흔한 유해 반응인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오심부터 때문에 못 쓰지는 않을 테고 혈압은 잘 모니터링하면서 EKG를 보면서 써야지 된다고 했고 다른 항부정맥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심장 억제가 너무 과도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 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운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프라프라놀 클래스 2로 이온은 아니지만 워낙에 아드레날린 여기 생략된 말이 뭐죠? 베타 아드레날린 리셉터 블로커인데 이제 아드레날린 수용체 사당제에서 롤롤로 꺼내는 물질은 늘 뭐가 그거였죠? 부작용이었죠? 서맥이었죠. 서맥. 심박수를 느리게 한다. 이 부정맥 이제 부정맥을 치료할 때 사용할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새로운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생명이 위협적인 부정맥 여기도 나오죠. 반동성 저혈압, 심계항진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읽지 않을게요. 맨날 보던 그거예요. 프로프라놀, 인데랄 이거 고혈압 약물의 그 앞쪽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사용이 돼 고혈압에서도 나왔고요, 뒤에 협심증에서도 또 나오고요,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 그때도 말했었죠. 제가 얘기한 생각이 나는데 하나를 먹다가 줄일 때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반알로 줄이고 4분의 1로 줄여서 이것들을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서 사용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심한 고혈압이나 심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약을 갑자기 먹다가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방형 제열, 엑셀 제열은 씹어서 먹으면 안 된다. 심장약 중에 씹어도 되는 거, 가루로 만들어도 되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박수가 60회 이하면은 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디로 들으라고요? 심박수를 여기서 재는 거 제대로 안 재질 수 있다고 했죠. 귀로 들으면서 리듬과 맥박의 질을 평가. 강심배당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맥박을 잰다는 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부정맥을 확인하는 방법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기본간호, 성인간호 시간에. 심천 맥박의 수와 말초 맥박의 차이의 갭이 커질수록 부정맥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정하는 방법이 이건데 여기서 추정하면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프로프라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박수를 확인하고 약을 줘야지 된다는 거죠. 시간 됐으니까 약 드세요가 아니라 맥박수를 확인하고 약을 줘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의 어떤 그런 반응을 이제 차단시켰으니 원래 아드레날린의 이런 투쟁도피 반응이 차단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의 저혈당 증상, 발한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의 BS 측정을 더 자주 해보아야 한다. 그다음에 협심증 증상이 있는 질환자는 갑자기 약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천천히 주여라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 시간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코다론 이건 처음 보는 약이에요. 포타슘 채널의 차단은 이제 심전도의 큐티 간격이 증가된다. 심전도를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심전도를 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심전도는 어쨌든 구간을 좀 구분하는데요. P예요. 웨이브를 구분해요. 이게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게 1회예요. 근데 심박이 한 번 뛸 때 지금 QT 간격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QT 간격 어디죠? Q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다고요. 기타 이제 나중에 심전도의 파형을 분석할 때 심전도 결과지는 어디에서 나오죠? 모는 종이에 그려요. 모는 종이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 그리는데 이거를 심전도를 이렇게 간격이 늘어지는지 혹은 좁아지는지 모는 종이의 그 크기와 사이즈와 간격을 구분해서 이게 늘어지는지 약효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인데 이 코다론을 쓰면은 이런 큐티 간격이 되어서 부릉기를 연장시켜서 과도한 활동을 줄인다는 거죠. 경구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주사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타슘 채널에 대한 이제 블럭은 포타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온이라고 했는데 이 이온을 과도하게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의 사용은 보통 2일에서 4일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맥용으로 사용할 때는 단기 치료로서 정상적으로 2일에서 4일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이 약물의 이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죠. 이제 로딩 도즈가 필요하다고 10mg의 부하 용량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급할 때 쓰는 것이니만큼 이제 0에서 100으로 서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50까지 올라가서 50에서 끌어올린다고요. 그래서 로딩 도즈 10mg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 2, 3주 간에 되게 용량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 코다론의 가장 위험한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경고 사항은요. 경고형으로 복용할 때 폐렴 유사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고 폐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독성을 사정하면서 써라. 코다로는 서백과 심정석소구 방실 차단을 이야기할 수 있다. 모든 부정맥제는 치료제는 다 새로운 부정맥 등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정맥으로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전도를 갑자기 변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라파밀은 봤던 거예요. 예전에 어디서 봤어요? 이거 C잖아요. 칼슘 채널 블로커. 그 전에 뭐 보고 왔어요? 아달라트 보고 왔죠. 앞에서 고혈압 약물. 네,
모든 C의 대표적인 그 원형 약물이 아달라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C 중에서도 각각의 질환에서 원형 약물로 꼽고 있는 약물, 고혈압에서는 아달라트를 얘기했지만 지금 항부정맥제에서는 베라파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협심증에서는 딜티아자미의 중요도가 올라가요. C는 중요한 약물이었어요. 항고혈압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면 A와 C였거든요. 초코파이 몽실통통 말고 C가 따로 있었던 거는 C는 중요도가 이제 여기에 와서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C는 어디서는 빠졌었어요? 심부전. 우려성 심부전에서는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베라파밀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정맥제와 경구용제가 모두 존재하고요. 경구용제 하루에 240에서 1 정도 480. 정맥으로 줄 때 역시 5에서 10mg 로딩 도즈가 필요하고 직접 주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것을 보통 얘기하고요.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제 반복 투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15분에서 30분마다. 이게 한 번 주고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반복 투여가 가능하다. 사실 베라파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제 그 시로스야 아달라트라든 이런 물질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개발된 C예요. 그래서 미국의 FDA가 가장 먼저 승인한 CCB는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제 베라파밀인데 베라파밀의 기전은 칼슘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항부정맥제, 항고혈압제, 항협심증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만 빠졌어요? 신부전에서만 빠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삼켜야 된다, 부숴서 안 된다, 다 똑같은 건데 투명한 물질인데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하면 약효가 이른 것이어서 이제 투명성을 확인하고 약을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라파밀은 서맥을 유발해요.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뜨리고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줘야지. 그러니까 모든 심장약은 기본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확인한 후에 정상인 경우에 주고 그 이온의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디곡신과 함께 이제 약을 줄 때 디곡신 수치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 읽어드릴 수 없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상호작용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의 심장질환 환자들은 한 가지 약만 먹진 않아요. 그래서 디곡신 이런 강심배당제와 같은 것들을 함께 복용하거나 베타 차단제, 항고혈압제 이런 것들 할 때 함께 뭐 저혈압을 유발한다는 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함께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다음에 항부정맥제는 클래스 1, 2, 3, 4까지 있었고 1은 A, B까지만 보통 본다 했고 기타 약물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강심배당체인 디곡신을 얘기해요. 디곡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디곡신의 그림 부분에서 제가 가장 아랫줄에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부정맥의 치료에 응용된다. 기억나시나요? 심장의 활동 전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채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강심배당체의 기전상 나트륨 클로라이드, 에티피라제를 억제하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온을 채널을 이용하는 기타 클래스 1, 2, 3, 4의 어떤 그런 이제 부정맥제와 유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심방의 활동 전이 심방의 세동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디곡신에도 있었기 때문에 클래스 5에 있다는 거죠. 항부정맥제 클래스 5에 디곡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말고는 이제 아데노신 정도 이름을 들어주시는 부작용은 늘 뭐 새로운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 항협심증 약물은 거의 이제 다 배웠는데 only one.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만 새로운 것으로 나와서 제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심증 치료제, 협심증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다고 하면 협심증은 어떤 질환이죠? 이것도 제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묻는 건데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데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심장에 통증이 있는 거. 협심증은 안자이나 팩토리즈 이제 용어를 이제 근데
혈액이 한마디로 관상동맥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심장의 주변에 관상동맥이 다 이렇게 미세하게 위치하고 있죠. 그게 막혀서 심장에 그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심장이 산소를 더 내놓으라고 쥐어짜겠죠. 내놔 산소 더 내놔. 쥐어짜면 어떻게 되겠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이제 협심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협심증은 이것도 역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때만 통증이 생겨. 그러면은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운동을 좀 쉬면서 약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 불안정형. 이제 그러니까 협심증의 종류에는 스테이블 언자이나인가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를 구분하면서 이제 약을 이제 쓸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협심증의 종류.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안정형 협심증.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더라도 심장동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혈액 공급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심장 근육이 더 많은 혈액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허열 상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협심증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흉통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데 이게 더 위험하다고. 흉통이 전형적인 협심증이나 처음 겪었던 협심증의 증상보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동맥경화증에 의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 등으로 인해 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지거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각한 부정맥 등에 의한 급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가기 전 단계인 거예요. 협심증이란 단순히 통증만 있고 조절이 되느냐 조금 조절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누지만 심근경색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NTG와 같은 유기질산염을 지금 배우실 건데 이 유기질산염 제제 같은 것들 이게 유기질산염이 NTG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NTG와 같은 이런 약물을 주고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안자이나가 심근경색으로 이완되는 거, 심화되는 걸 막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협심증의 치료의 목적은 약물의 기전이 결국에는 급성의 어떤 협심증의 증상, 죽을 것까지 아프다고 했어요. ER에 가면은, 그 응급실에 가면은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눈도 못 뜨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르거나 숨을 막 가쁘게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협심증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하트 어택, 심장 그 통증의 발생의 횟수를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써야지 통증은 단순히 진통제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왜죠? 산소가 부족해서 쥐어짜는 건데 진통제만 가지고는 컨트롤이 안 되죠. 산소의 공급량을 늘려주려면은 관상동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돼요. 관상동맥의 순환은 누가 해줄 수 있죠? MTG. 속표성 유기질산염과 같이 급성 협심증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는 약물이 필요한 거예요. CC 여기 B와 C도 그대로 나와요. B는 일차적으로 이런 협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 C, 우리가 알고 있는 CCB, 베타 차단제가 잘 듣지 않는 환자에게 쓴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질산염 제제와 B와 C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TG만 배우면 돼서 이 앞에 이제 기항제와 차단제 기전은 제가 B, C는 생략할 게 앞서 계속 봐왔으니까 NTG는 유기질산염은 뭐라고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NTG 어디로 투약한다고요?
설하로 퇴역하는 이유는 빠르게 바로 혈관으로 이동해서 심장으로 이동해서 작용하라고 그렇게 주는 건데 관상동맥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더 많이 산소를 심근에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투약의 방법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설하 투약을 총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배웠죠? 3번. 3번 설하 투약을 줄 때에는 이게 분무형제제도 존재하는데요. 몇 분 간격으로? 3에서 5분 간격으로 3번이에요. 왜냐면 NTG는 굉장히 반감기가 짧고 이 신속하게 작용해서 한 5분, 2분에서 4분이면 이미 작용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건데 5분 기다려도 흉통이 멎지 않으면 그 다음 2차 투약, 그 다음에 5분 기다리고 3차 투약까지 했는데도 통증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이미 심장이 이렇게 관상동맥이 꽉 막혀서 혈관만 넓혀줘서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뚫어줘야지 되는 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TG의 작용 기전은 결국에는 여기도 나와 2분에서 4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급속하게 협심증 통증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고도 보통 10분, 15분 정도 일단 서서히 감소해서 한 10분, 15분 지나면 흉통이 3차 투약을 만약 했다 치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바로 이제 ER에 있는 응급 의료센터로 이송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TG는 이렇게 차관 보관을 해야지 돼요. 이 카트 내에도요. 이 카트 우리가 응급 카트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는 가장 상단에요. 이 카트 안에 보통 NTG가 한 10개 이상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뚜껑을 딱 열면요. 정말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타이레놀 이런 거에 한 10분의 1 사이즈 굉장히 작습니다. 깨알 같은 사이즈의 NTG를 설하 투약해서 녹이고 4번을 보통 주게 되는데 이렇게 주게 될 때 차관 보관하지 않으면 약효가 사라져요. 정맥으로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 주사 시에 NTG 성분의 약물은 특히 유리로 된 병에 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PVC 통은 이런 NTG 이 차광 병도 유리예요. 이 유리로 된 수액병으로 줘야지 되고 특수 코팅되어 차광 되어 있는 백과 그 유리병과 그리고 라인도 이제 빛이 추가되지 않도록 줘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약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설합투약해야지 된다. 근데 여러분 혈관을 확 확장시키면은 혈관으로 가서 사람을 살리기는 살렸지만 이게 부작용이 이제 두통이 굉장히 극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막 스트레스 받은 머리 아프신 분들 여기 혈류량이 증가해서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NTG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혈관 확장제를 주고 나면 이제 두통이 이제 보통 흔한 유해 반응이고요. 치명적인 경우는 보통 이제 드물고 뇌혈관 확장을 시키고 있어서 두통이 유해 반응이다. 반동성 빈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유기질산염 이외의 제제들은 우리 봤던 거 아까 뭐가 바로 앞에서 베라파밀 보고 왔고 이전에 니카르디핀, 아달라트 이런 거 봤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 약물의 이제 딜티아젬으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다 동일합니다. 기전이. 니페디핀 읽지 않고 딜티아젬은 C 중에서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인데 다른 C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C의 약효는 뭐였어요? C의 주요 제가 C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 고무호수의 직경을 넓힌다고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전 그 자체를 C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이제 말초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관상동맥과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서 심장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 이제 이거는 보통 정맥 투여와 입으로 먹을 때는 속방형, 서방형 제형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루에 보통 한 번 먹는다고 했는데 딜티아젬은 주는 동안에 정맥으로 줄 때는요 반드시 카디오 버전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딜티아제 카디오 버전이 뭐냐면요 심전도가 에이시스톨 심 정지했을 때 CPR 하다가 재세동하는 거 아시죠? 재세동 기계는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재세동 기계는 수동이에요. 자동 재세동기 밖에서 사용하는 지하철역 같은 데 세팅되어 있는 거는 샥을 주면은 보통은 에이시스톨을 이제 뛰도록 만드는 정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줄 200줄, 300줄을 줘서 뛰게 만드는 재세동의 기능 말고 이런 이제 상태에서는
전환, 심장의 그 어떤 그 리듬을 전환시키는 카디오 버전 기능이 따로 있어요. 수동 병원에 있는 장비에는 그 기능을 가진 장비를 써야지 된다고요. 제가 이랬던 아산병원에도 같은 라인 병동에서 두 개의 병동이 한 개의 이카트를 사용해, 이카트는 동일하고 카디오 버전 장비는 한 대를 사용했어요. 이게 비싸서 두 병동이 같이, 그러니까 옆 병동에서 CPR 하면 이 기기를 가지고 가져다 줘야지 돼요. 방송을 듣고. 그래서 어쨌든 카디오 버전 장비를 가지고 써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4시가 지났네요. 네, 끝내겠습니다.